말도 안 돼. 이게 한국 아파트라고. 그 자리에서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짐가방도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고 제 사고는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아파트일 수 있단 말인가? 제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은 제가 알고 있던 개념을 뒤흔드는 수준이었습니다. 한국 아파트에 대한 연구 자료와 논문을 수도 없이 읽었고 강의 시간에 여러 차례 다뤘음에도 이건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시 밀도, 효율성, 설계 방식까지 모두 머릿속에서 마구 충돌했습니다. 제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한정된 시각으로 한국의 주거 문화를 이해했는지 깨달을 수밖에 없었죠. 몇 초가 지났지만 여전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그냥 잘못된 꿈이라 생각하고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이언입니다. 미국 동부의 한 대학에서 건축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거 건축과 도시 생활의 효율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주로 다양한 국가의 아파트와 주거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는 일을 해왔죠. 한국의 아파트에 대한 논문도 2편 정도 썼는데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이 순간 그 논문은 모두 엉터리가 된 기분입니다. 책에서 읽은 것과 현실은 이렇게나 다를 수 있는 걸까요? 이번에 한국의 기업과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서 2달간 서울에 머물 기회를 얻게 되었고 회사가 제공한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딱 지금 이 순간 한국 아파트를 직접 마주한 첫인상은 경악 그 자체입니다. 짐을 끌고 현관 앞으로 다가가면서도 머릿속은 여전히 어지러웠습니다. 저는 이 단순한 경험이 왜 이토록 혼란스럽게 느껴지는지 이해하려 애썼죠. 이게 단순한 문화 차이일까? 아니면 나의 기존 연구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지만 지금은 일단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현관문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록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번호 키패드와 지문 인식 기능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잠시 당황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고급 주택이 아닌 이상 이런 시스템은 흔하지 않기 때문이죠. 간단한 보안 장치 하나만으로도 벌써 예상 밖의 디테일이 숨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작은 신발장이 먼저 나왔고, 아, 여기선 집 안에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벗는 문화가 있었지 하고 떠올렸습니다. 그래도 막상 이렇게 직접 마주하니 새삼스럽더군요. 거실로 들어가자 느껴지는 분위기와 공간의 배치가 또 한 번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천장까지 탁 트인 거실이 아니라 공간이 명확하게 분리된 구조였어요. 방, 거실, 그리고 주방이 각각 독립된 형태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오픈 플랜 오픈 플랜이 주류인 미국 아파트와는 확연히 다른 배치였습니다. 처음엔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각 공간이 주는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주거 공간이 분리될수록 사적인 영역이 더 명확해진다는 장점도 있었죠. 그리고 한쪽 구석에 작은 다용도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엔 세탁기와 보일러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 또한 익숙지 않은 광경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세탁기나 건조기가 주거 공간 내부에 있는 경우가 드문 편이거든요. 다들 아파트 공용 세탁실이나 근처 세탁소를 이용하죠. 그런데 이곳에선 개인 세탁기를 당연하게 여기는 듯 했습니다. 바닥을 보면서도 한참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온돌 난방 시스템에 대해선 연구를 통해 익히 알고 있었지만 막상 직접 경험해보는 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바닥에서 열이 올라오는 게 정말 효율적일까? 중앙 냉난방 시스템보다 이런 방식이 에너지 절약에 유리할까? 라는 의문이 떠오르며 실생활에서 체험하는 감각적인 차이를 놓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냉장고와 가전제품들을 둘러보며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냉장고, 세탁기, 그리고 에어컨까지 개별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더니 제가 묵을 아파트에는 이들 가전이 모두 기본으로 갖춰져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이 아파트 단지만의 특성일지 모르겠군요. 미국에서는 보통 냉장고와 오븐 정도는 기본 제공되지만 이렇게 다양한 가전을 갖춘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이런 자잘한 디테일들이 모여서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아파트의 구조나 시설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주거 문화와 생활 방식 자체가 미국과는 전혀 다른 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면서도 동시에 개인의 편의와 생활 습관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막 아파트에 도착했을 뿐인데 저는 벌써부터 궁금한 것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환경에 익숙할까? 아니면 나처럼 처음엔 당황스러워했을까? 앞으로 이곳에서 생활하며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하나하나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파트의 구조와 시스템을 대강 파악한 후 저는 잠깐 바람을 쐬고 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국 아파트 단지에 대해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 중 하나는 커뮤니티 시설이었습니다. 단지 안에 헬스장, 작은 도서관, 산책로까지 갖춘 곳은 미국에서는 고급 주택가에서나 볼 법한 환경입니다. 실제로 이 모든 시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고 문을 열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내리려고 했던 순간 같은 층에 사는 이웃이 급하게 타려고 뛰어들었고 서로 간에 눈이 마주쳤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며 웃는 그의 얼굴에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또 한 가지 작은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이웃에게 이렇게 가볍게 인사를 건네는 것이 당연한가?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엘리베이터에서 이웃과 눈을 피하는 편입니다. 불필요한 인사를 피하는 것이 오히려 예의라고 여겨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낯선 사람과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주고받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 미묘한 문화적 차이가 제게는 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단지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다른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작은 소음이 들려왔는데 아파트 단지 전체가 살짝 울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동차 소음인가 싶었지만 곧 알아차렸죠. 위층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였습니다. 층간 소음 문제라. 연구 논문에서 한국 아파트의 고질적인 문제로 여러 번 언급된 적이 있지. 논문을 통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경험하니 또 다른 차원의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미국에서도 층간 소음이 없진 않지만 건물 자체가 저층으로 설계된 경우가 많아서 이런 문제가 덜 발생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수십 층짜리 고층 건물이니 그 구조적 특성상 소음 문제가 더 심각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놀랍게도 저는 이 문제에 대해 그다지 불쾌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웃 간의 생활 소음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것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자로서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이런 소음이 공동체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층간 소음을 둘러싼 법적 규제와 해결 방안까지도 연구 주제로 삼을 만한 가치가 있어 보였습니다. 소음을 잠시 잊고 단지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경비실에서 한 직원이 다가와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디 가시나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저는 약간 놀랐습니다. 뉴욕의 아파트 경비원들은 이렇게 먼저 나서서 인사를 건네거나 도움을 제안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주로 출입 통제와 보안 유지에 집중되죠. 하지만 이곳의 경비원은 단순한 관리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민의 편의를 세심하게 신경 쓰는 것이 이 아파트의 서비스 문화인 것 같았습니다. 그냥 산책을 좀 하려고요. 제가 영어로 대답하자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경비 시스템의 차이가 단순히 물리적인 보안 장치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주민 간의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필요한 도움을 바로 제공하는 것이 한국 아파트의 또 다른 특징인 것 같았습니다. 단지 안을 천천히 걸으며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다채로운 경험을 안겨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건축적, 물리적 환경의 차이뿐만 아니라 사람들 간의 관계와 일상 속 작은 소통까지도 주거 문화의 중요한 부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하루를 보냈을 뿐인데도 저는 벌써 새로운 연구 주제 몇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층간 소음 문제를 다룬 논문을 현실과 비교 분석해보는 것, 경비원의 역할이 주거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의 짧은 인사가 공동체 의식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까지. 한국 아파트의 문화적 디테일은 제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2달 동안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지, 그리고 이 경험들이 저의 연구와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가 됩니다.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고 집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는 출출함을 느꼈습니다. 시차 적응이 덜 돼서 그런지 평소 먹던 시간보다 이른 저녁에 배가 고파왔죠.
냉장고에 먹을 만한 게 있는지 살펴보려다 문득 한국의 배달 문화가 떠올랐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논문과 매체를 통해 한국의 배달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스템이 실제로 얼마나 빠르고 편리한지는 아직 체험해보지 못했죠. 이왕 이렇게 된 거 연구의 일환으로 직접 경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배달 앱을 설치했습니다. 다행히 영어로도 지원되는 메뉴가 있어 큰 어려움 없이 주문할 수 있었죠. 자, 뭘 먹어볼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비빔밥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재료가 들어간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이니 처음 배달 음식으로 적절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불어 평소 연구자로서도 배달 음식이 실제 음식의 품질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주제에 관심이 있었기에 이 경험이 또 하나의 데이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여겼죠. 주문을 완료한 지 15분도 지나지 않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 빨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뉴욕에서는 최소 40분, 심하면 1시간이 걸리는 배달 시간에 익숙해져 있었으니까요. 뭐지? 설마 벌써 도착한 건가? 의구심을 품은 채 현관문을 열었는데 정말로 배달원이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배달 음식을 건네고는 인사도 간단히 하지 않고 재빠르게 돌아섰습니다. 음식은 깔끔한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되어 있었고 함께 온 반찬들의 종류가 제 예상보다 훨씬 다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구성의 배달 음식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기본 메뉴 외에 반찬들이 여러 가지 딸려오니 저는 마치 작은 잔치를 받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다 먹고 난 후 또 하나의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남은 용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미국에서는 보통 이런 배달 용기는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이곳 한국에서는 분리수거가 굉장히 엄격하다고 들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곳곳에 재활용 분리수거 표지판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고 배달 음식 포장재도 종이, 플라스틱, 음식물 쓰레기로 철저히 분류해야 한다고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좋아. 이건 연구자로서 또 하나의 실험 기회야. 직접 해보지 않으면 모를 테니. 저는 음식물을 따로 모아두고 플라스틱 용기는 깨끗이 씻어 분류했습니다. 그러다 곧 후회하기 시작했죠.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설거지를 하다 보니 손이 금세 지쳐갔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재활용 방식에 금방 번거로움을 느꼈습니다. 뉴욕에서는 그냥 다 섞어버려도 큰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다 씻은 용기들을 따로 챙겨 아파트 단지 내 재활용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각종 쓰레기 종류마다 세분화된 분리수거함이 줄지어 있었고 각각의 용도에 따라 버려야 할 물품들이 상세히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중에서도 투명 용기와 불투명 용기가 따로 나뉘어 있고 심지어 캔의 라벨도 제거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분리수거함 앞에서 설명을 읽으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쓰레기를 버리는 게 아니라 거의 공부 수준이었습니다. 한참을 서성이다 마침 근처에서 쓰레기를 버리던 이웃 주민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그는 제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헷갈리죠. 저도 처음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하지만 곧 익숙해질 거예요. 한국에서는 재활용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벌금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벌금이라니.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니 이건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책임을 넘어서 사회 전체가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쓰레기를 분류하는 일이 처음엔 번거롭다고 생각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시스템에는 분명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사회 전체가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 보호에 동참한다는 개념은 미국에서 아직 그리 널리 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작은 경험에서 한국 사회의 의식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느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서로의 삶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재활용장으로부터 돌아오며 저는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생활 습관이 한국 사회의 효율성과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까? 미국의 주거 환경에 이런 재활용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머릿속에서는 벌써 여러 가지 연구 주제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곳에서의 생활이 제게 단순한 일상 이상의 도전과 깨달음을 안겨줄 거라는 점이었습니다. 단순히 아파트라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사회적 가치가 저를 끊임없이 놀라게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아파트에 적응하려면 며칠은 걸릴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빨리 일상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B-B-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뭐지? 화재인가? 소리가 너무나도 요란했습니다. 심장 박동이 순식간에 빨라졌고 저는 본능적으로 가방과 중요한 물건 몇 개를 챙기려 했습니다. 뉴욕에서라면 이 정도 경보음이 울릴 경우 대피하는 게 정답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제가 현관문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도망치기는커녕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슬리퍼를 신고 편하게 나오고 심지어 아이들은 경보음이 울리는 와중에도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지? 경비실에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하던 찰나 같은 층에 살던 한 아주머니가 저를 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처음 겪으시나 봐요? 놀라지 마세요. 그냥 점검하는 날이에요. 점검이라고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요란하게 비상경보를 울리면서도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사실이 황당했습니다. 뉴욕 같았으면 이런 경보가 울린 순간 주민들은 비명을 지르며 계단으로 내달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곳 사람들은 오히려 익숙한 듯 느긋한 표정으로 자신의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파트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경비실에서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알렸습니다. 지금은 정기적인 비상경보 시스템 점검 중입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황당함을 느끼며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비상경보를 이렇게 큰 소리로 울려놓고도 사람들이 이토록 태어날 수 있다고? 이 상황은 제 머릿속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일은 이 다음이었습니다. 경보 점검이 끝나자 갑자기 주민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떠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복도에 모여 작은 모임을 열기까지 했습니다. 이건 마치 비상경보 점검을 핑계로 주민들이 교류하는 이벤트처럼 보였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집에서 만든 떡을 나눠주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비상경보 테스트가 주민 파티로 끝난다고?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비상상황 점검이라는 명목 하에 사람들은 오히려 느긋하게 교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뉴욕의 아파트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웃 간의 이름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고 같은 건물에 몇 년을 살아도 서로 말을 섞지 않는 경우가 흔하니까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단순한 시스템 점검이 이웃 간의 소통과 교류의 계기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묘한 분위기에 휩쓸려 저도 자연스럽게 주민들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다행히 영어를 조금이라도 할 줄 아는 주민들이 몇 명 있었고 그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중 한 남성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살다 보면 이런 소소한 점검 같은 게 그냥 일상의 일부가 돼요. 오히려 그때 서로 얼굴을 보면서 안부도 묻고 음식도 나누고 그러죠. 이 말을 들으며 저는 이곳 아파트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진정한 커뮤니티로 기능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건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교류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비상경보라는 이벤트마저도 자연스럽게 관계를 쌓는 도구로 변하는 걸 보면서 저는 한국 사회의 공동체 의식이 얼마나 강한지를 다시금 체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파티 아닌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계속해서 저를 놀라게 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주거 환경의 효율성이나 건축적 특징을 넘어서 사람들 간의 관계와 생활의 방식 자체가 전혀 다른 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진정한 주거 만족도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한국 아파트 생활의 진짜 매력은 단지 편의시설이나 관리 시스템의 효율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방식에 있다는 것을요. 미국에서는 잃어버리기 쉬운 이런 공동체의 힘이야말로 이곳의 가장 큰 자산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경험을 놓치지 않고 논문으로 옮겨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웃 간의 관계가 주거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비상경보라는 작은 사건이 어떻게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이곳에서 보내는 2달은 단순한 생활이 아니라 연구자로서도 저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제 한국 아파트 생활에 조금 익숙해질 무렵 예기치 못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층간 소음 문제였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조용한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연구 자료를 정리하며 논문 구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천장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누군가가 가구를 옮기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소음은 멈추지 않았고 점점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뉴욕에서도 가끔 이웃집에서 시끄러운 음악을 틀거나 파티를 여는 일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 아파트에서는 층간 소음이 훨씬 심각한 문제라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소음이 계속되는 동안 복도에서 누군가가 고함을 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위층 사람들, 지금 애들 좀 조용히 시키라고. 잠시 후 위층에서 또 다른 사람이 응수했습니다. 애들이 좀 뛰면 안 됩니까? 저녁 먹고 뛰는 건 건강에도 좋다는데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발동하여 현관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이웃들 몇몇이 복도에 나와 아래층과 위층 사이에서 서로 얼굴을 붉히며 다투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양쪽 모두 쉽게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서라면 경찰이 출동할 법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경찰 대신 경비원이 등장했습니다. 경비원 아저씨가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흥분한 주민들의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비원은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교수님이시라고 들었는데 중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부탁에 당황했지만 저는 학자로서 갈등 해결에 나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평소 연구하던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주거 환경과 공동체 의식의 상관관계였으니까요. 직접 이런 문제를 체험할 기회는 흔치 않았습니다. 좋아요. 제가 한번 시도해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양쪽 주민을 마주보며 차분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잠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갈등을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미국에서 수년 동안 다양한 주거 문제를 분석했고,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래층 주민이 소리쳤습니다. 미국에서는 층간소음 없어요? 거기도 이 정도는 참아요? 저는 당황하지 않고 웃으며 답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문제가 종종 경찰까지 부르는 사태로 발전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직접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성숙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들은 주민들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각자의 입장을 들어보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좋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한번 나눠보죠. 당신들은 아래층에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나요? 아래층 주민은 쏟아내듯 불만을 털어놨습니다. 하루 종일 쿵쿵거리는 소리에 미쳐버리겠어요. 일요일에도 애들이 뛰어다니고 저녁에도 시끄럽고 집에 있는데도 쉴 수가 없어요. 위층 주민도 지지 않고 반박했습니다. 애들이 조금 뛰는 걸 어쩌라는 거예요? 애들이 숨도 못 쉬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까? 저희도 답답해 죽겠다고요.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니 저도 머리가 아파졌습니다. 미국의 주거 환경에서는 이런 갈등을 조정하는 공공기관이 있지만 이곳에서는 이웃들끼리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 참 어려워 보였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마침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다소 황당할 수도 있지만 이런 극단적인 제안이 오히려 효과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하죠. 양쪽 모두 일주일 동안 서로의 생활 방식을 체험해보는 건 어떨까요? 주민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위층 가족은 아래층으로 이사해보고 아래층 가족은 위층에서 생활해보는 겁니다. 서로의 입장을 체험해본다면 문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연구자로서 제 경험상 체험은 이해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제안의 황당함에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사람이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교수님,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네요. 위층 주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아래층 가족의 고충을 좀 더 이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신 애들이 조금 뛸 때는 양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래층 주민도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도 다음번엔 참고 말로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부드럽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저의 기발한 제안이 분위기를 풀어주고 양쪽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는 계기가 된 것이죠. 한국 아파트에서의 갈등이 이렇게 해결될 줄은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단순한 갈등조차도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로 바꿀 수 있는 유연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뉴욕에서는 경찰을 부를 일이 이곳에서는 웃음으로 끝나고 이웃 간의 신뢰를 쌓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분명히 제 연구에 큰 영감을 줄 것입니다. 단순히 물리적 환경의 문제를 넘어서 공동체 의식이 주거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새로운 논문을 써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층간소음 갈등이 웃음과 화해로 마무리된 듯 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평화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해결했다고 생각한 문제가 불과 하루 만에 더 큰 문제로 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 날 저녁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수님, 어제 중재하신 두 가정이 다시 다퉈서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단지 내 다른 주민들까지 말려들고 있어요. 저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끝난 게 아니었구나. 어제 두 가족의 감정을 충분히 풀어줬다고 생각했지만 이웃들 사이의 불만이 겉으로만 봉합된 상태였던 겁니다. 문제는 단순히 소음 갈등만이 아니라 더 깊은 감정적 균열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경비원의 안내로 아파트 단지의 주민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아파트에서는 갈등이 생기면 가끔씩 이런 회의를 열어 주민들끼리 직접 문제를 논의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착한 회의장은 예상보다 훨씬 혼란스러웠습니다. 회의가 열리기도 전부터 주민들이 곳곳에서 삼삼오오 모여 고성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윗집 소음 문제만 해결하면 뭐해요? 엘리베이터 소음도 미치겠어요. 놀이터에서 아이들 소리도 문제라고요. 이 아파트가 놀이터예요? 전쟁터예요? 곳곳에서 폭발하는 작은 불만들이 도미노처럼 이어지며 전면적인 불만 대잔치로 변해버린 겁니다. 어떤 주민은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 이용 시간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고 또 다른 주민은 경비실 직원들이 지나치게 친절해서 부담스럽다는 말까지 꺼내며 회의장은 완전히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층간 소음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 생활의 모든 부분이 논쟁의 주제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전부 윗집 때문이라니까요. 아니, 문제는 관리비가 엉터리로 청구되는 거라고요. 다양한 불만이 한데에 뒤섞이며 저조차 어디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막막해졌습니다. 회의장은 점점 감정이 고조되어 누군가는 물을 엎질렀고 또 다른 주민은 의자를 벌컥 밀어버리는 등 심각한 충돌로 치닫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진짜 아파트 주민들끼리 멱살잡이가 벌어지겠군. 저는 고민 끝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모두 조용히 해주세요. 저는 주민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크게 외쳤습니다. 다행히 그 순간만큼은 회의장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정적으로 얽힌 문제를 공개된 자리에서 다루다 보면 오히려 갈등이 심해질 수 있죠. 그래서 제안합니다. 익명불만 접수 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익명으로 불만 사항을 접수하면 경비실에서 그 내용을 수집해 정리하고 매달 한 번씩 관리사무소가 해당 문제를 검토합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감정 충돌 없이 각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처음엔 다들 회의적인 눈빛이었습니다.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한 주민이 물었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직접 얼굴을 마주보며 문제를 제기하는 대신 익명으로 불만을 표현하는 방식이 감정적 충돌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작은 문제들도 해결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저의 제안에 모두가 처음엔 의구심을 가졌지만 점차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도해볼 만하네요. 한 주민이 말했고, 다른 사람들도 서서히 동의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주민회의는 제가 제안한 대로 익명불만 접수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상황이 진정됐군.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비원 한 명이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교수님, 사실 이미 저희가 익명불만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뭐라고요? 경비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불만이 너무 많이 접수돼서요. 매달 처리할 수 있는 양을 넘어섰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갈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자체에 있습니다. 갈등은 계속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진짜 중요한 법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번 사건이 저에게 깊은 깨달음을 안겨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아파트의 생활은 단순히 편리함과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작은 사회였습니다. 아파트의 익명불만 접수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놀랍게도 단지 내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갈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감정적인 충돌 대신 주민들끼리 조심스럽게 타협과 이해의 길을 찾으려는 노력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작은 소음에도 얼굴을 붉히던 주민들이 이제는 서로 웃으며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실에선 매달 접수된 불만 사항들을 정리해 공지했고 더 이상 문제를 숨기거나 무작정 감정을 쏟아내지 않도록 유도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주민들은 스스로 소음 방지 매트를 구입해 설치하거나 늦은 시간 헬스장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자율적 약속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들을 지켜보며 저는 단순한 아파트 관리 시스템의 변화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의식과 생활 태도가 바뀌어가는 과정을 목격한 기분이었습니다. 두 달의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만큼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서울 생활을 마무리하고 다시 뉴욕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별의 날 아침, 저는 짐을 챙기며 아파트를 둘러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당황스럽기만 했던 이 공간이 이제는 마치 나의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도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이웃들과의 소소한 마주침, 층간 소음 문제로 난리법석이었던 그날 밤, 그리고 주민회의에서 벌어진 소동들까지.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불편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경험들이 저에게 소중한 추억과 배움으로 남았습니다. 아파트 정문을 나서기 전 경비원 아저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교수님, 가시기 전에 주민들이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상자 안에는 손수 만든 한국 전통 떡과 편지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었습니다. 뉴욕에서도 잘 지내세요. 다시 한국에 오면 꼭 들러주세요. 익명불만 시스템 도입 감사해요. 덕분에 저희 생활이 훨씬 나아졌어요. 저는 상자를 들고 한참 동안 웃음과 뭉클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저는 단순히 아파트 한 동에서 생활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 택시 안에서 저는 지난 두 달 동안의 경험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아파트 생활은 그저 연구 자료를 얻기 위한 출장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상이었습니다. 진짜 주거 만족도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뉴욕에서도 찾으려 애썼지만 정답은 여기 한국에서 찾은 듯 했습니다. 공동체 의식과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야말로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무리 편리하고 효율적인 집이라도 그 안에 사는 사람들 간의 신뢰와 배려가 없다면 진정한 의미의 집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탑승 전 저는 노트북을 꺼내 이 경험을 바탕으로 쓸 논문의 개요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이 만들어주는 삶의 질 한국 아파트 공동체와 주거 만족도에 대한 연구. 이 논문은 단순히 아파트 구조나 관리 시스템의 차이를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논문은 사람들 간의 신뢰와 이해가 주거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야겠다.
뉴욕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이 공동체의 힘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연구자로서뿐만 아니라 이웃으로서, 친구로서 돌아올 겁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천천히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이 제 인생에 오래도록 남을 것을 확신하며 저는 속으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 한국. 곧 다시 만나자.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며 이륙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2달 전까지만 해도 그저 출장의 일환으로 왔던 이곳에서 저는 삶의 진정한 가치와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엔 모든 것이 생소하고 당혹스러웠습니다. 층간소음, 경비실의 친절함, 익명의 불만 접수 시스템, 주민회의에서 벌어진 난장판까지.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에서 가장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임을 깨달았을 때 저는 이 나라의 힘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진심으로 연결된 곳이다. 여기서는 아파트라는 건축물조차 그저 사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공간으로 기능했습니다. 경비원들의 친절, 주민들의 웃음, 이웃 간의 배려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가 가진 힘이었고, 그런 힘은 어떤 화려한 마천루나 편리한 시스템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뉴욕에서라면 어쩌면 작은 소음에도 이웃을 경찰에 신고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곳 한국에서는 갈등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말 한마디가 불쾌함이 아닌 미소로 돌아오고, 주민회의는 파국이 아니라 화합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문화를 단지 좋다고 표현하는 건 부족합니다. 이것은 세계가 배워야 할 가치입니다. 비행기는 구름 위를 날아 뉴욕을 향해 나아갔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한국의 아파트 단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한국 아파트 생활은 단순한 주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철학이었다. 저는 뉴욕으로 돌아가면 이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와 강의를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교수로서 제 사명은 이제 분명했습니다. 한국의 주거 문화를 미국과 세계에 알리고 배워야 할 점을 전파하는 것. 한국처럼 주거 공간에서 배려와 소통, 그리고 공동체 정신이 깃든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현대 도시가 나아가야 할 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돌아가서 강의 첫 시간에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주거 문화는 뉴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 있습니다. 학생들은 놀라겠지만 그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차근차근 들려줄 겁니다. 한국 아파트의 구조적 효율성만이 아니라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가 진짜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요. 저는 단지 아파트에서 생활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인생의 새로운 기준을 배웠습니다. 주거 만족도란 편리함과 효율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와 이해에서 비롯된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비행기는 구름 위를 지나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와 아파트 단지에서 마주쳤던 따뜻한 인사들, 경비원 아저씨의 웃음, 주민회의에서 나눴던 감정들, 이 모든 것이 저를 다시 이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다. 한국은 내가 살아가며 그리워할 삶의 방식이다. 아마 뉴욕에서의 생활은 이제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이웃과 마주친다면 이번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먼저 인사할 겁니다.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이 들려도 화를 내기보다는 한국에서 배운 소통의 기술을 떠올리겠죠.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그곳 사람들과 다시 한번 이웃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품을 겁니다. 비행기가 뉴욕 JFK 공항에 착륙할 즈음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을 향해 속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마워, 한국. 내가 내게 준 모든 것을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그리고 반드시 다시 돌아올게. 눈앞에 펼쳐진 뉴욕의 풍경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 마음속엔 이미 두 번째 고향이 생겼으니까요. 그 고향의 이름은 한국입니다. 여러분, 한국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 그저 아파트의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인류가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배운 모든 걸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올리면 전 세계 사람들이 저처럼 한국의 매력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와서 이 놀라운 아파트 단지에서 인생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사랑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